10대를 위한 부모 반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우성. 부모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아우, 잘 맞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끝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부터 교육운동가 부모 반란군 알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부모 반란군 제익스입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도 살 수 있다. 나부터 교육운동가 주발리안입니다. 네. 정부가 바뀌었네요. 네. 한 달 사이에. 네, 오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지 한 일주일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촬영 시점 기준입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 뭐 바뀌어갈 것 같은데 어떠신지. 저희는 교육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길게 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네. 우리들을 위한 그런 좀 정책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근데 워낙 산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조금 초반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교육 문제도 언젠가 큰 마음을 가지시고 큰 변화를 만들어 주실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1순위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AI라든가 새로운 기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 양성 이런 슬로건으로 자칫 흐르지 않을까 하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 아젠다가 자칫 경쟁 교육 위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뭐 여러 번 지켜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초점을 맞추고 교육 문제를 좀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의 스케줄에 학원이 다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 2등급 이상 오르는 비율이 3%만 오른다는 거는 거의 안 오른다는 거거든요. 사교육이 너무나 좀 과하고 저는 이게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부모님 성적이 안 나오면 사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그 죄책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어떠셨는지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방으로 요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스케줄이 학원으로 다 세팅되어 있다면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3%만 오르는 성적을 위해서 13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학원으로 매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불안감, 죄책감, 공포감을 가슴에 안고 더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셀프 희생을 하는 거죠. 부모도 아이도. 입시를 읽어주는 엄마 유튜브로서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저런 얘기가 검증된 얘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97%가 성적을 위해서 모두가 매진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써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시험 준비에 다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돈과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나 반복되는 실망,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학원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저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부모님들도 이거를 직면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가감히. 교육 제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만 우리가 기존 교육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주구장창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부터 이 질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웃집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유혹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볼까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인공지능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 중에 일부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중에 실용주의,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 리더의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이 그거 아세요? 우리 인터넷이 깔려서 인터넷이 보편화된 게 23년이 걸렸대요. 행성녀 A가 나오고 나서 바뀐 건 단 8개월 걸렸대요. 물론
미래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아직도 교육부는 취업률을 학교를 서열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인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게 참 너무 네. 웃기다고 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대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취업을 위해서 내가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 공부는 나를 알아가고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배움이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는 학문적인 방법으로 또 누군가는 철학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는 밖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충만한 배움이 차오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취업률을 바라보고 대학을 선택하고 취업을 해서 대학을 간다는 게 얼마나 고급지지 않은 배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기회들, 시간과 그 환경과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기회조차 취업이라는 거에 저당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 잘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수입이 더 높은 데 가고 이런 교육을 해왔던 건 과거였다면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아예 우리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문제 제기하고 다시 한번 탑을 쌓아야 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관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부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가치관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인공지능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 각 국가별로 다른 이제 해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해법은 어떤 것이다라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런 인재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네, 최재천 교수님. 옛날 시대를 거쳐온 부모들이 옛날에 살던 시대를 사는 줄로 착각하고 아이들에게서 행복을 지금 부모가 빼앗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입시 제도를 이렇게 개혁해 나가겠다. 저는 정부가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첫 직장 얻는 데는 유리한데 60세에 은퇴하고 40년을 더 어떻게 버텨요? 졸업장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평생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재천 교수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사회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또 한 축이 정부와 그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전 이 영상을 보면서 최수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가 우리의 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하는지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생 버틸 수 있는 능력, 뭐 지금은 120년, 130년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 평생 그 긴 시간을 버티고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한 번 살아볼 만해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좀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남하고 비교하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의 문제로 되게 많이 치부하잖아요. 아까 3%가 오르는 것도 3%는 오르는데 왜 나는 안 오르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좀 단단해져서 자기 내면에 나와 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나와 싸워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알게 되고, 근데 지금의 교육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미지의 서울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미생도 생각났거든요. 미생도 그 각박한 현실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젊은 청춘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보다 지금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그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슬픈 거야. 자리 배치 보셨습니까? 네. 나는 진짜 너무 놀라웠던 건 그 자리 배치에서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협업도 없구나. 개인이 있고 개인이 큰 기업에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보는 것들이 너무 아팠고, 거기에서 그나마 그 친구들이 자기 정화하면서 싸워내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체대라는 걸 꺾여져서 목표가 사라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감정마저도 사라지고 나서 3년을 자기 방에 갇혀있는 우리 미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막 보여가지고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오로지 나, 그리고 내가 이겨야 부모님을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혹한 현실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옥죄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 계속 사회는 안 바뀌고 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자기 배치가 실제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자기 배치가 그런가요? 금방 퇴근하고 왔지만, 네, 그런 환경에서 퇴근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막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이 프로젝트 룸이 따마기 구조로 딱 되어 있는. 네.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팀별로 해야 되는 나눠져 있지 않나요? 네. 팀별로 나눠져 있었고, 물론 팀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하긴 했지만 팀 안에서는 서로 보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협업을 하는 관계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키워주려는 마음도 있었고, 여기는 키워주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너 다 배우고 왔으니까 능력을 보여줘봐, 이런 식이잖아요. 각자 업무가 너무 명확하게 자기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네. 같더라고요. 네. 그 드라마에서는. 근데 그런 환경에서 평생이 아니라 그 직장에는 몇 년 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통 젊은 친구들이 이제 금융치료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한 달 내내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거를 이제 월급 통장 하나로 이제 보상받는 그런 거죠. 슬기로울 의사생활. 거기서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그 가혹한 업무를 견뎌내는 건 결국 금융치료.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 네. 그걸 금융치료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저도 얘기 든 게 뭐냐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공기업을 갔어요.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주어진 일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 또래 모든 애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벌 생각만 고민을 하지, 회사 내에서는 아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융치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맞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야 하지 않나요? 학창 시절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외부의 힘으로 내가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결국 그 금전적인 것에 그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목매는 이유가 이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고 있는 직장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삶을 원해서는 조기 은퇴가 필요하고,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부를 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데 집착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학창 시절에 치열한 입시 경쟁부터 재미없는 직장 생활까지 하면 거의 한 30년 이상을 재미없게 지내다가 그 이후부터의 삶을 재밌게 지내겠다. 사실 자기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영상 넘어가 볼까요? 지식으로 지시하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다. 지혜로 지휘하라. 자, 이러려면 저는 한 4가지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 자, 두 번째, 공감 능력.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가슴으로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거.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저는 상상력. 자, 그러면 상상력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몸을 던져서 불그릇 의지를 가지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실천적 지혜. 이 4가지가 저는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의 시대가 저물고 업의 시대가 왔다. 직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리에 목숨을 겁니다. 업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미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리에 목숨 거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내 안에 있어요.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 영상 보고 왔는데요. 네, 인공지능을 이기려면 4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AI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런 능력을 필요로 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런 능력을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호기심 가지면 이제 일단 욕부터 먹죠. 네.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 남의 공부나 아픔- 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럼 하죠. 남의 아픔을 가슴처럼 사랑하는 능력은 가르치나요? 네 앞가름이나 잘해라. 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 당연히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상상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영상에서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내 안에 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들이기도 한데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일을 할 때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100이면 100 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바쁜데 언제 의미 찾고 있냐. 그냥 하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AI가 엄청 똑똑해지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반론으로 AI는 인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의미가 없는 존재다. AI는 그냥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 목표 이런 것만 있지 거기에다가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마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 것이 결국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가치롭게 남는 거기 때문에 교육도 목표를 갖고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고요. 네. 이제는 그런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성적을 높게 하는 이 구조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문명이 바뀌는 이 대전환 시점에서 지금 우리의 교육은 굉장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어머님들은 우리가 늙어서 살아야 될 돈을 다 쓰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AI랑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나만의 상상력과 그거를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애기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잘 듣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내가 모르면 사실 나는 도구로밖에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해주면 되니까 근데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그 과정에서 그냥 도구로만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그렇게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있을 때 열정도 나오고, 그쵸? 더 큰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뭐를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난 도구로 전략이 됐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배움이 내가 이 사회의 도구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회의 삶의 주체로 살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영상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점점 지속 가능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계층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갭이 벌어지면 사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때 그럴 때 만들어져요. 공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바뀌면은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의 학교가 거의 비슷하고 도시라도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저 도시는 내가 살아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국의 도시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 교육부와 LH와 대형 건설사 그분들 때문에 지방 분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네, 유현준 교수님 영상 보고 왔는데요. 공간 전문가답게 이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공간 창출을 막고 있는 획일화하고 있는 요소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지방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방 활성화가 될 거라는 공간의 개념 안에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에 집중화된 교육, 경쟁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해법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층 간 사다리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주발리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계층 간에 너무 지금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 계층 간의 사다리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계단을 만드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누구든 다시 발을 도듬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끊어져 버린 계층 간의 사다리는 건강하지도 않고 지속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대학이 옮기라고만 해서는 또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옮겨가면, 새로 만들어지면 네.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 지원해서 그 학교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모두의 어떤 합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옮겨가야 있을 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유현준 교수님도 지적한 게 삶의 공간이라는 것이 그 뭐 LH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획일적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 도시고 어느 공간이 다 똑같고, 그러니 당연히 더 부대 시설이 많고 또는 직업의 기회가 더 많은 서울로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교통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마 지금 그 저희가 청년 공간을 만들어서 그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창업을 해서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그런 지역 특성화를 잘한 데에 그런 국립이나 국공립 대학에 좀 지원을 늘려서 지방하고 또 그 지자체와 연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면 정말 열악해요. 저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뭐 급식 시스템은 일단 거의 뭐 없고 기숙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내겠냐고. 그러면 너 공부 안 하면 그런 데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건 알겠지만 방법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이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그게 되는 걸 본 다음에 따라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그걸 되는 걸 보고 나머지 대학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하나의 획일화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줄 서는 식으로 경쟁해서는 하는 건 이미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 지자체에 맞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가지고 그 지방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나라 국가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던 시절에는 있었잖아요. 지금도 경제가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그것만 발전시키고 그것만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짜 이번에는 더 크게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전환의 시대에 뒤처져서 따라잡을 수 없는 형국에 머무르죠.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부하려면 힘들어야지. 공부하려면 고통을 참아야지. 고진감래.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그럴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1등인 애들 한 20명 모아놨어요. 네네. 한결같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편도체 안정화죠. 전전두피질 활성화죠. 네.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뭐냐? 행복한 상태예요. 거꾸로 짜증나, 신경질나, 두려워, 걱정돼는 편도체 활성화예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신나고 하면 전전두피질 활성화돼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는 힘, 나를 조절하는 힘.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이 존중을 해요.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 영상 보고 왔는데요. 네, 행복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진짜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김주환 교수님도 자기 와이프를 이걸 설득을 못했대. 자기 와이프도 야, 학원을 보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설득을 못해가지고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가 포인트냐면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아이들의 이 내 구조상으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와야 공부도 엄청 집중해서 잘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이걸 왜 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기 싫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시간 체크하면서 지금 공부해야 된다. 문제 풀어야 된다. 이게 반복적으로 잔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더 이거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아무런 성과 없는 자기를 위한 삶도 못 만드는 그런 상태로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거는 뇌공학자가 실험을 거쳐서 검증된 인거이고 실제로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실습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공부들을. 부모님들이 공부하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즐거울 리가 없어. 저는 그 예전에는 그런 인터뷰 종종 나왔었는데 만점자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 저는 뭐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학원 안 다니고.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러지. 자기 주도 학습이 제일 좋은 거다라는 거 아마 대부분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못하는 걸까요? 잠시를 못 참고 공부했니? 숙제했니? 학원 어땠니?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앞에서 그 최대창 교수님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다.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네, 그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나 이런 문화들이 부모가 그걸 잘 챙겨주지 못하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면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불안감들과 공포를 먹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는 가능성과 기회를 보는 건 이 교육열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획일화돼서 하고 있지만 아이가 이거 잘하네? 라고 느끼시면 어머님도 전폭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문화가 바뀌면 저는 노벨상도 대한민국에서 엄청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3%가 될 수 있다. 네. 또 이 영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그 나머지 타인도 사랑하고 맞아. 존중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걸 그 부분을 들여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 성적이 좋은 아이.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지기도 하고 우열반에서도 그게 굉장히 나타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고 이겨낼 수 없어? 그러면 자기 조절력을 못 배워? 그러면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조절력도 못 배워서 타인도 사랑하지 못해. 그럼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행복한 기억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한 기억이 나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조금 잘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행복하다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게. 그래서 나의 행복엔 타인의 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최고에 섰을 때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좀 착각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가 되거나 권력의 끝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부의 끝에 있는 앨런 머스크가 될 테인데 두 사람도 썩 아주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획일화된 것에서 벗어나더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더 갈고 닦아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요. 더 뼈아픈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뼈아픈 고통을 겪고 내가 뭔가를 일어나겠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삶을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도 흐뭇하게 우리 부모님들도 남은 인생을 더 멋지고 정말 희생하면서 살아서 우리만의 삶을 못 만들어 봤잖아요. 이제 아이들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꿈도 한번 찾아서 만들어 가보고 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지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삶으로 전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학원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지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교육이 더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도 새로 바뀌고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혁신적 변화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바꿔주지 못한다면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뭐 입시 공정성, 수능 시험 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가득하다면 또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서울대가 서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있어서 여기저기에 있어서 여러 개의 서울대가 그 지역도 살리고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사회적 우리 계층의 사다리도 중간 사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죠. 경쟁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크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문명이 대전한 시기에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토론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타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정책가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치만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혼자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와 만나서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되찾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 쇼츠로도 아마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쇼츠로 나가더라도 휙 손가락으로 넘기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 만드는데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 계속 아우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먼저 바뀌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같이 우리 함께해요. 나부터!